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 위생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아플라톡신은 무엇에 의해 생성된 독소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곰팡이가 나와 있습니다. 곰팡이, 아스퍼질러스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는 아스퍼질러스 중에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에서 생성된 독소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다른 곰팡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누룩 곰팡이입니다. 어디에 사용돼요? 발효에 주요로 사용되는 곰팡이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나이거의 경우에는 검정 곰팡이, 마찬가지로 발효, 유산균 발효, 유기산 발효에 많이 사용되는 곰팡이입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중에 글라우커스라고 하는 것은 풀색 곰팡이로 뇌 삼축성이 굉장히 높은 곰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라톡신을 생성해서 우리 몸의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곰팡이는 이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였습니다. 플라버스와 아플라톡신을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황변미 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황변미는 여기 영어로 나와 있지만 yellowed rice, 벼가 노랗게 변하는 것, 쌀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먼저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페니실리움입니다. 페니실리움 중에서도 시트로비리데라고 하는 미생물 곰팡이가 벼를 노랗게 만들어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푸자리움의 경우에는 식물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식물에 있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고 3번에 나와 있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는 앞서 살펴봤었죠. 아플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는 곰팡이였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클라비셉스라고 하는 곰팡이의 경우에 이건 맥각 곰팡이라 그래서 벼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노랗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건 벼에서 맥각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곰팡이였습니다. 따라서 황변미, 벼를 노랗게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은 1번에 나와 있는 페니실리움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화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화제, 이멀시파이어라고 하는 건 물과 기름을 잘 섞어주는 물질이었죠. 우리가 어떤 성격이 잘 안 맞을 때 물과 기름 같아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섞어줄 수 있는 물질이 유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섞게 하기 위해서는 물은 뭐예요? 친수성, 물하고 친한 성질과 기름하고 친한 성질, 소수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친수성과 소수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연산 시트릭 액시드의 경우엔 산성이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도 조절제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경우엔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 발색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볼게요. 우리 지방산 에스테르의 경우 지방하면 우리 이렇게 그리죠.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백본에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3개 다 붙어있으면 소수성이 강하겠지만 여기 1개나 2개 붙어있으면 소수성도 강하지만 친수성도 강합니다. 소수성도 강하고 친수성도 강하기 때문에 2개 섞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가 유화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사카린의 경우엔 설탕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이 훨씬 더 큰 물질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가 유화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AD50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D50이라고 하는 거는 리살은 뭐예요? 독성이 있는, 매우 유독한, D는 도즈, 50입니다. 이건 뭐냐면 50%의 치사율을 나타낼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해요. 쉽게 생각하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10마리 쥐 중에 5마리가 죽을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높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질 A를 100만큼 줬을 때 쥐가 10마리 중에 5마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게 100이 AD 50 값이 되겠죠. 근데 어떤 B라는 물질은 20만 줘도 10마리 중에 5마리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즉 AD 50이라는 건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더 높은 걸 의미해요. 그럼 따라서 반대로 AD 50 값이 높다는 건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걸 의미합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AD 50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AD 50 값이 낮은 게 독성이 더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문제는 내분비 장애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다 정식 명칭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내분비계 뭐냐면 우리 호르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체 내에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양한 대사작용을 조절해주죠. 근데 어떤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물질로 1번에 나와 있는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도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4번에 나와 있는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데 3번에 나와 있는 리시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주까리라고 하는 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알칼로이드계 독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거는 내분비 장애 물질은 아니고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성 물질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리시닌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0kg 그레이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 조사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면 좋냐면 감마선, 감마레이 또는 이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선이죠. 이건 전자선, 감마선 같은 걸 우리가 방사선 조사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 조사도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 처리를 할 경우에 열 처리가 60도에서 했냐, 70도에서 했냐, 80도씨에서 했냐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거에 따라 살균력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사도 어느 정도로 세게 했냐를 킬로그레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즉 이게 높을수록 훨씬 더 세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식품에는 10kg 이하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kg 이하로 허용되었을 때 이건 완전히 병원균을 멸균시킬 수는 없습니다. 멸균시키는 포자까지 다 제어해야 되는데 포자까지 제어할 수 없고요. 살균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완전히 살균시키는 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 또 방사선 조사는 관능적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생물만을 살균시키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무기질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거대 영양물질은 비교적 안정하고요. 어떤 거에 주로 영향을 미치냐? DNA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생물만을 선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보존료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보존료는 뭐죠? 밑에 잘 나와 있듯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건 아니고요. 죽이는 건 아니고. 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미생물을 죽이는 게 있죠. 죽이는 건 뭐예요? 살균제. 또 생육은 뭐예요? 자라는 걸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존료입니다. 보존료의 목적은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하고 변질,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신선도를 유지하죠. 뭐를 통해서? 미생물을 자라지 않게 해서. 하지만 미생물을 자라지 않게 한다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수분 증발 방지한 거리가 멀어요. 이건 뭐의 역할이에요? 이건 피막제의 역할입니다. 피막제는 뭐죠? 우리 어떤 과일 같은, 채소 같은 과일이나 채소에 어떤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막을 통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게 바로 피막제입니다. 3번은 피막제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장균군의 감별시험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식품 안에 대장균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빅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빅 테스트라고 하는 건 밑에 나와 있지만 인돌, 메틸레드, 보게스, 프로스카월
시트레이트 실험을 통해서 이게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나 마이너스냐를 통해서 대장균 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와 있는 인돌 반응 맞고요. 메틸 레드 맞고 보게스프로스카워 맞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엔테로톡신이 아니고 시트레이트입니다. 시트레이트 구연산 시험이 대장균 군 반응 시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엔테로톡신이라는 건 뭐였죠? 엔테로톡신이라는 건 장독소였습니다. 장독소. 미생물 중에 이렇게 독소를 생성하는 경우에 이걸 엔테로톡신, 장독소라고 불렀고 이거는 대장균군 시험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광우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광우병은 뭐였죠? 우리 소가 먹이를 먹는데 이 먹이를 보통은 풀 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다른 가축을 먹이거나 또는 잘못된 사료를 줬을 때 이 소에서 프리온이라고 하는 잘못된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단백질을 우리 인체에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 프리온을 먹고 이걸 가지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광우병, 미친 소의 병이다 라고 해서 광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우병이 걸리기 쉬운 건 당연히 소의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을 먹거나 또는 척추를 먹거나 내장을 먹거나 이런 거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요. 당연히 이게 우유나 유제품까지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유나 유제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위해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요즘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디카페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각성 효과를 내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오거나 또는 시험 기간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카페인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먹으면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각성이 돼서 잠을 못 자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만을 줄이고 커피의 맛이 그대로 남겨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디카페인의 경우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원래 카페인 함량의 90% 이상을 제거해야 그걸 디카페인 커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카페인 중에 10% 이하로 남아있어야 우리 그걸 디카페인 커피라고 표시해서 팔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증식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미생물은 어떤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온도, 최저 온도가 있습니다. 보통 미생물은 한 37도 정도를 좋아하고요. 따라서 저온 조건에선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 두 번째로는 pH가 있죠. pH도 최적 pH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분 함량이 있습니다. 수분 함량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미생물이 잘 자랍니다. 따라서 건조한 식품에서는 미생물이 잘 자라지 않고요. 그리고 대기 환경에 따라서도 미생물이 잘 자라는 경우가 있고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호기성 환경을 좋아하고요. 산소가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미생물은 혐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진공 포장의 경우 산소를 없애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여과는 미생물의 생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역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퍼지는지를 조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역학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질병의 발생 인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질병의 발생 인자, 어떤 것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질병의 발생 인자, 병인이라고 부릅니다. 병인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질병이 어떤 걸 바탕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숙주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뭐예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숙주가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에서 잘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하는 게 역학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더 많이 퍼져나가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 여름철에 더 많이 퍼지는 식중독균 같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감염 경로는 3대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존료의 역할은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생육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물질이 보존료인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안식향산, 벤조이크 엑시드가 있고요. 또 하나 소르빈산, 솔빅 엑시드, 프로피온산 나트륨 같은 게 있습니다. 차염수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NaOCl, 이거 뭐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CL이 들어있네요. 이거 뭐예요? 바로 살균제입니다. 어떤 성분이에요? 락스의 성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락스의 주성분이 NaOCl인데 이거는 미생물을 살균하는 겁니다. 아까 살균제와 보존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살균제는 이미 자란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거, 보존료는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와 있는 차염선 나트륨은 살균제이기 때문에 보존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한대요. 뭐예요? 이거 가소성을 띠게 하는 겁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성질, 폴리염화비닐의 가소제로 사용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섭취했을 때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4개 중에 바로 나와 있는 거는 4번에 나와 있는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류가 가소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플라스틱에 뜨거운 걸 담아 먹었을 때 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서 프탈레이트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환경 호르몬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제는 유해 합성 착색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식용 색소 같은 거는 당연히 허용되어 있는 거고, 베타카로틴은 뭐예요? 이거는 카로티노이드계. 우리가 어떤 채소를 먹었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색소 성분 베타카로틴이고요. 채소나 또는 과일에 색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산화티타늄의 경우에는 비타르게 색소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량 음료에 첨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답은 2번인데 아우라민의 경우에 색소는 맞습니다. 색소는 맞는데 예전에 단무지를 노랗게 만드는 데 사용된 색소입니다. 근데 이게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아우라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물에 녹기 쉬운 무색의 가스 살균제예요. 방부력이 강하고요. 아포균은 뭐예요? 이거 스포어입니다. 스포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바실러스나 또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것들이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데, 포자는 주변에 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 버텨요. 아포균을 살균할 수 있고 단백질을 변성시키지만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중독됐을 때는 두통, 위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답은 4가지 중에 1번에 나와 있는 포르말데히드인데, 포르말데히드가 이렇게 살균제로 이용될 수 있는데 문제가 두통, 위통,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새집 증후군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이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래 있으면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위통도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살균제로 사용되지만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1번 포르말데히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생산 아크릴아마이드 물어보고 있어요. 아크릴아마이드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좋아요? 감자튀김 생각하시면 좋죠. 감자튀김은 뭐예요? 탄수화물을 고온에 노출시켰을 때 생성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크릴아마이드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감자는 일단 음지에서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감자는 보통 밖에 꺼내 놓죠. 그 이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감자의 경우에 냉장고에 또 오래 놔도 냉장 보관에 의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밖에 실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크릴아마이드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튀김의 온도는 160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튀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높은 고온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튀김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시리얼 등의 공유 제품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리하고, 조리 후에는 갈색으로 변한 부분을 제거해야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겠죠. 생 감자를 튀길 경우에는 물과 식초를 혼합해서 침지함으로써 아크릴아마이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식품용 기구, 용기 또는 포장, 위생상에 문제가 되는 성분의 연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이 제품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형광염료가 나올 수 있고요.
범랑 피복 제품은 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페놀 수지 제품 당연히 페놀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 나오는 PVC,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데 여기서 포르말린이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포르말린은 뭐였어요? 아까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뭐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이건 세집증후군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포름알린이 PVC 제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플라스틱의 포장 재료를 물어보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포장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있어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가볍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입니다. 자, 다 비중이 가볍지만 비중이 가장 가벼운 건 어떤 거예요? 폴리에틸렌인가요? 프로필렌인가요? 정답은 바로 폴리프로필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비닐로 많이 쓰는 폴리프로필렌이 비중이 가장 가볍고요. 또한 무미 어떠한 맛이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독성이 있진 않습니다. 안정성이 있고요. 가공이 용이하고 그리고 산소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표면 처리가 필요한 물질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폴리프로필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독소를 생성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독소형 식중독균이 맞고요. 통성염기성균은 뭐예요? 산소가 있을 때도 자랄 수 있고 없을 때도 자랄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산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고요. 최저 온도는 우리 37도씨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독소 형성의 경우에는 27도에서 30도 내외에서 모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독소는 열에 안정한가요? 안정하지 않나요? 열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열에 안정하기 때문에 독소는 우리가 끓여 먹어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 처리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열에 안정해서 보다 고온으로 살균해야만 제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8월 14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위생학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기출문제를 여러분께 해설해 드렸는데 이번 식품 위생학 부분은 한 50%에서 60%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온 기출문제만 잘 숙지하셨어도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추가적인 궁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